머나먼 동아시아에서 건너와 중동의 이슬람 세계를 정복해버린 튀르크인들의 나라, 그리고 지중해의 패권을 거머쥐며 근대 유럽의 국가들에게도 큰 위협을 가했던 나라 오스만 제국. 약 500년 동안 이어진 오스만 제국과 유럽의 충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040년 튀르크계 부족인 오우주족이 건국한 대제국 셀주크 제국이 내부의 권력 투쟁과 지속된 반란으로 117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11세기 후반에 셀주크 제국에서 갈라져 나와 아나톨리아 반도에 자리잡은 튀르크계 국가 룸 술탄국 역시 13세기 중반에 이르러 내부의 반란과 몽골군의 침입으로 쇠락하게 됩니다. 룸 술탄국이 몰락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자 14세기부터 아나톨리아 반도에 여러 튀르크계 공국들이 난립하는데 1299년 지휘관 오스만이 아나톨리아 반도 북부에 수립한 오스만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오스만국은 비잔티움 제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했는데 통치자 오스만 1세는 이슬람교의 이름 아래 기독교 국가 비잔티움에 맞서 성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시 몽골의 위협을 피해 서쪽 아나톨리아 반도로 피신한 튀르크인들과 이슬람 전사들은 이교도의 성전을 선포한 오스만 1세에게로 집결했고, 이는 오스만국이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1302년 오스만군이 비잔티움군을 물리친 바페우스 전투를 시작으로 마침내 오스만과 유럽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스만군의 침략이 시작될 무렵 비잔티움 제국은 약 100년 전에 4차 십자군이 행한 콘스탄티노플 대약탈의 여파로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362년 오스만의 세 번째 군주로 즉위한 무라트 1세는 세르비아, 불가리아까지 정복하며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고, 이렇듯 서서히 강대국의 기틀을 갖추기 시작한 무라트 1세는 술탄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유럽이라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교도 이슬람 세력 오스만군이 발칸반도까지 침략하자 프랑스, 잉글랜드, 독일 등 서유럽의 제후들은 위기에 빠진 헝가리와 함께 십자군을 결성하는데요. 하지만 1396년에 벌어진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오스만의 4대 술탄 바예지트 1세는 정직한 돌격을 펼치는 십자군 중기병대를 유인해 격퇴합니다. 자, 이제 유럽의 십자군까지 격파한 오스만은 순조롭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십자군을 격파한 오스만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니 이는 바로 동쪽에서 나타난 정복자 티무르였습니다. 1402년 10만이 넘는 티무르군과 약 8만의 오스만군이 앙카라에서 충돌합니다. 하지만 티무르군에게 식수를 빼앗기고 티무르에게 미리 포섭당한 오스만군 휘하 부대가 배신하면서 결국 오스만군은 대패했고, 술탄 바예지트 1세가 티무르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잡힌 술탄 바예지트 1세는 옥중에서 병사했으며 오스만의 영토는 바예지트 1세의 아들들에 의해 분할돼 버리는 침체기를 겪습니다. 오스만의 영토를 마음껏 유린한 티무르는 명나라 정벌을 위해 다시 동쪽으로 돌아갔고, 오스만에서는 바예지트 1세의 아들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넷째인 메흐메트가 형제들을 제압하고 약 10년에 걸친 내전을 종식한 뒤 1413년에 술탄으로 등극합니다. (1421년에) 오스만의 6대 술탄으로 즉위한 무라트 2세는 숙부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국가 재건에 나섭니다. 그러자 유럽 기독교 세력은 명장 후니아디 야노시 장군이 이끄는 헝가리를 중심으로 재차 오스만에 대항하는데, 1444년 불가리아에서 벌어진 바르나 전투에서 오스만군은 기독교 연합군을 물리치고 폴란드 헝가리의 국왕 부아디스와프 3세를 전사시키는 성과를 거둡니다. 1448년에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2차 코소보 전투에서 오스만군은 또다시 헝가리군을 패퇴시키는 대승을 거둡니다. 1451년 오스만을 성공적으로 재건한 무라트 2세가 사망하고, 뒤를 이어 아들 메흐메트가 오스만 제국의 7대 술탄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1453년 운명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발칸반도 남부의 지배를 공고히 한 오스만에게 남은 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뿐이었고, 1453년 4월 만반의 준비를 끝낸 21살의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약 10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비록 10,000명 이하의 적은 수였지만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는 비잔티움의 수비군과 용병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결사항전했는데요. 오스만은 견고한 콘스탄티노플의 3중 성벽을 부술 거포를 준비해 공성전에 돌입했고 땅굴을 파기도 했으며 수비군이 해안의 방비를 위해 쳐놓은 쇠사슬을 우회해 육지로 배를 옮기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약 2달 동안 치러진 힘겨운 공성전 끝에 결국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전사하면서 최후의 로마 제국은 약 1000년의 영광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세계사 속에서도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 지중해 강대국으로 떠오른 오스만 제국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지중해를 피해 대서양으로 향하는 신항로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비잔티움의 학자들이 서유럽으로 탈출해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존재하며 그동안 이슬람 세력의 침략에 맞서 기독교 국가들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이제 유럽의 중심부는 이교도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메흐메트 2세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다시 발칸반도와 크림반도, 지중해 동부, 아나톨리아 반도 동부에 정복을 실시합니다. 정복왕 메흐메트 2세가 사망한 뒤로도 꾸준히 팽창하던 오스만 제국은 같은 이슬람 세력인 이란 지역의 사파비 왕조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격파하고 1517년 이슬람 세계의 맹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1520년 오스만 제국의 9대 술탄 셀림 1세가 사망하고 셀림 1세의 외아들 술레이만이 오스만 제국의 10대 술탄으로 즉위합니다. 술레이만 1세는 유럽으로 진격해 헝가리 왕국과 또다시 충돌했고 1526년에 벌어진 모하치 전투에서 오스만국은 헝가리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붕괴돼버린 헝가리의 지배권을 놓고 술레이만 1세에게 새로운 강적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바로 장차 오스만 제국의 오랜 숙적이 될 신성 로마 제국의 황가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1529년 헝가리 지역에서 합스부르크 군과 격돌해 승리를 거둔 술레이만 1세는 내친 김에 10만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 합스부르크 가문의 본거지 빈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악화된 기상과 오랜 행군, 빈의 견고한 방어 등으로 결국 술레이만 1세는 빈 공략에는 실패합니다. 한편 술레이만 1세는 지중해 정복도 시행했는데 바다로 뻗어나간 오스만 해군은 유럽의 기사단이 200년 넘게 지키던 로도스 섬을 정복했고 1538년 프레베자 해전에서는 스페인, 베네치아, 제노바, 교황령이 연합한 기독교 신성 동맹군을 격파해 지중해 패권을 크게 위협하게 됩니다. 동쪽의 사파비 왕조를 물리치고 중동 지역까지 안정시킨 술레이만 1세는 법전을 완성해 광활한 대제국을 질서 있게 통치했고 문화와 예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오스만 제국은 술레이만 통치 시기 동안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566년 오스만 제국을 46년 동안 통치한 술레이만 대제가 사망합니다. 뒤를 이어 역시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끝에 술탄이 된 셀림 2세는 베네치아 공화국이 동지중해 무역의 거점으로 삼던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동지중해 패권을 거머쥔 오스만 제국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로마 교황과 베네치아 공화국, 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이 1571년에 또다시 카톨릭 신성 동맹을 결성합니다. 곧이어 200척이 넘는 신성 동맹의 함선과 약 220척의 오스만 제국 함선이 그리스의 레판토에서 대규모로 격돌하는데요. 4시간 넘게 진행된 치열한 전투 끝에 오스만 해군은 총사령관 알리 파샤가 전사하는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물론 레판토 해전의 패배 직후 오스만 제국은 스페인이 점령한 튀니지를 탈환하고 북아프리카를 지배하는 등 여전히 강대국의 위엄을 보여줍니다만 그 기세가 다소 주춤하게 됩니다. 또한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스페인 함대는 잠시 무적 함대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한편 16세기 후반이 되자 오스만 제국은 인재 선발 제도 데부시르메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한 데부시르메 세력과 하렘에 있는 술탄의 태후들이 점차 힘을 갖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술탄의 직속 정예부대인 예니체리가 크게 득세하는데 예니체리는 자신들을 개혁하려는 16대 술탄 오스만 2세를 살해하는 등
이후 술탄의 폐위와 교체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새로 즉위한 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는 새로 즉위한 술탄이 형제들을 죽이는 관습을 없애기 위해 형제들을 살려둔 채 밀폐된 장소에 유폐시키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후 밀폐된 곳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허약하게 자란 왕족들이 술탄으로 즉위함에 따라 술탄의 권위는 더욱더 약화됩니다. 1648년 어린 메흐메트가 19대 술탄으로 즉위하자 섭정을 실시한 술탄의 어머니 투르하는 쾌프릴리 메흐메트 파샤를 대제상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쾌프릴리 가문이 제상으로 재직한 2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은 부패한 관료와 군부를 개혁하고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1672년 동유럽의 강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외부의 침략과 내부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오스만은 폴란드를 침략했고 나아가 러시아도 침략해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최절정기를 맞이합니다. 1683년 기세를 탄 오스만 제국은 10만이 넘는 대군으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본거지 빈을 또다시 공격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오스만군은 빈을 포위한 뒤 장기전에 걸쳐 빈의 성벽을 무너뜨렸지만 때마침 빈을 구원하기 위해 나선 폴란드군이 전장에 도착해 결국 오스만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패퇴하자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를 중심으로 또다시 기독교 신성동맹이 결성됩니다. 1684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러시아 차르국이 참여한 신성동맹군은 오스만군에게 대반격을 실시했고 1699년 오스만 제국은 결국 헝가리, 루마니아 지역을 합스부르크 왕가에게 내주는 등 많은 영토들을 유럽 국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에게 한 가지 더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오스만과 인접한 러시아가 표트르 대제의 치세를 겪으며 점차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된 러시아 제국은 훗날 오스만 제국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유럽 국가가 됩니다. 1718년 사부와 공자 외젠이 이끄는 합스부르크 군에게 패배한 오스만 제국이 재차 영토를 잃게 되자 대제상 다마트 이브라힘 파샤는 문화와 예술을 장려하고 유럽식 개혁을 단행하는 튤립 시대를 개막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난 민중들의 반란으로 대제상이 살해되고 술탄이 폐위됨에 따라 튤립 시대는 12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1739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제국과 동시에 싸운 오스만 제국은 오스트리아로부터 다시 영토 일부를 돌려받는 등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에 잠시 동안 평화가 찾아오지만 1762년 러시아 제국에서 예카테리나 2세가 즉위하자 상황이 다시 급변합니다. 훗날 예카테리나 대제로 불리게 될 예카테리나 2세는 적극적인 영토 확장을 실시했는데 1768년에 벌어진 러시아 튀르크 전쟁에서 러시아군에게 육지와 바다 가릴 것 없이 패배한 오스만군은 크림반도와 흑해 주도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1787년 오스만 제국은 빼앗긴 영토들을 탈환하기 위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지만 명장 알렉산드르 수보로프 장군이 이끄는 러시아 군에게 대패해 오히려 추가로 영토를 잃고 맙니다. 1798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인도를 갈라놓기 위해 중간 지점인 이집트 원정을 단행합니다. 그러자 오스만 제국과 휘하의 이집트 맘루크군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 맞서 싸웠고 영국 해군의 도움을 받은 오스만군은 이집트에 상륙한 프랑스군을 3년 만에 몰아냅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28대 술탄 셀림 3세는 유럽 국가들에게 점점 뒤처지는 오스만 제국의 상황을 인지하고 제국의 전반적인 개혁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군대 개혁을 추진하던 셀림 3세는 역시나 예니체리와 기득권층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혔고 1807년 결국 셀림 3세가 예니체리에 의해 폐위되면서 개혁은 다시 중단됩니다. 1821년 광활한 제국의 통제권을 상실하기 시작한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인들의 독립투쟁에 직면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그리스는 1832년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곧이어 제국 각지에서 비튀르크 민족들의 독립운동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 총독 무함마드 알리 파샤가 일으킨 반란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오스만 제국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던 영국이 협상을 중지하면서 결국 무함마드 알리 파샤는 오스만 휘하의 이집트 세습 군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 독립과 이집트 반란 등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유럽 열강들은 오스만 문제에 개입하며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1839년에 즉위한 31대 술탄 압둘메지트 1세는 서구식 근대화를 목표로 탄지마트 개혁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1853년 발칸반도에서 세력 확대를 위해 호시탐탐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노리던 러시아 제국은 종교적인 이유를 부실로 오스만의 영토를 침범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오스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던 영국,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긴 하지만 정작 전쟁 당시 오스만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패퇴하는 모습만 보였고, 이로 인해 오스만 제국은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직후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합니다. 또한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의 집요한 공격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 휘하에 발칸반도 슬라브 민족들이 연달아 봉기를 일으키자 1877년 러시아는 슬라브족의 보호를 이유로 오스만을 침략해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인근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러시아를 막기 위해 영국이 또다시 개입하면서 전쟁이 겨우 끝이 났고, 오스만 제국은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때 유럽 대륙을 크게 위협했던 오스만 제국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잃은 채 유럽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물론 제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이 제정되지만 34대 술탄 압딜 하미트 2세는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중지시킨 뒤 다시 술탄 중심의 전제 정치를 펼칩니다. 튀니지와 이집트마저 상실한 압딜 하미트 2세는 범이슬람주의를 외치며 제국의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지만 술탄의 전제 정치에 분노가 폭발한 청년 튀르크당 세력이 1908년에 혁명을 일으켜 헌법이 다시 부활하고 술탄 압딜 하미트 2세는 퇴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유럽 열강들의 오스만 제국 침략은 막을 수 없었으니 1912년 이탈리아 왕국이 오스만 휘하의 트리폴리타니아를 침략해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오스만의 몰락을 생생히 지켜보던 그리스 왕국, 불가리아 왕국, 세르비아 왕국, 몬테네그로 왕국은 발칸 동맹을 맺고 1912년에 오스만 제국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기서 러시아 제국의 지원을 받는 발칸 동맹군에게 마저 패배한 오스만 제국은 결국 발칸반도의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렇듯 약 400년 동안 발칸반도를 지배한 오스만 제국이 물러났으니 이제 발칸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각 발칸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화약고와도 같은 발칸반도의 상황은 오히려 1년 뒤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불러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 영국의 위협에 맞서 유럽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독일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러한 오스만 제국을 사실상 적국으로 간주한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만이 주문한 전함 2척을 압류해 본인들의 군함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러자 오스만 제국은 영국에게 분노했고, 때마침 독일이 오스만에게 접근해 전함 2척을 오스만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소속이 된 독일 군함들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편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불과 2년 전에 발칸반도의 소국들에게도 패배한 오스만이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군은 자국을 침략한 영연방군의 다소 무모한 상륙작전을 피비린내나는 치열한 전투 끝에 막아냅니다. 하지만 오스만은 중동 지역에서 영국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오스만에 맞서 봉기를 일으키면 아랍인들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는 영국의 약속에 따라 아랍인들의 봉기가 잇따라 발생합니다. 그리고 1918년 10월 결국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됩니다. 1920년 승전국들은 오스만의 영토를 분할해 점령하는데, 점령군에 맞서 튀르크인들의 봉기가 일어났고, 튀르크 민족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영웅 무스타파 케말을 중심으로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려 노력합니다. 같은 해 점령군 그리스가 신생국 터키를 향해 공세를 가하지만 무스타파 케말 총사령관이 이끄는 터키군은 그리스군에게 역습을 가해 1922년에 그리스군을 모두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1922년 11월 1일 이스탄불을 수복한 무스타파 케말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36대 술탄 메흐메트 6세를 폐위시켰습니다.
이로써 수백 년 동안 유럽과 싸우고 유럽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최후의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은 역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채 600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